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지난 3월에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니까 지난 3월 기준 전국 1인 세대수가 1,002만 1,413개로 집계가 됐는데요. 저희 채널에서 여러 번 예측드렸던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인 2034년에는 가구당 평균 가구 원수가 2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10년 뒤가 아니라 13년 뒤에는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더 염려스러운 것은 결혼이 줄어들고 고령화는 빨라지면서 1인 가구 중에 가구주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의 비중이 2배 가까이 늘어서 절반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참 힘든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가구수를 보니까 2022년 기준에 2166만 4천 가구였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16년 뒤인 2041년에는 2437만 2천 가구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한 270만 8천 가구 늘어나죠. 이게 정점입니다. 그리고 2052년에는 2327만 7천 가구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추세대로 본다면 앞으로 10년 정도까지는 1인 가구가 늘어서 주택이 좀 더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오히려 빈 아파트가 남아도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15년 뒤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중이 40.8%로 예상이 되는데, 일본이 43.7%, 독일이 45.3%, 정말 많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나 독일보다는 1인 가구 비중이 좀 낮지만 영국이나 호주보다는 우리가 높습니다. 자, 앞으로 30년 뒤인 2052년에는 1인 가구 중에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51.6%까지 높아진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살 되신 분들이 65세가 된다면 국민 절반이 노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절반이 넘네요. 통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요. 현재 1인 가구의 가구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80세 이상의 비중이 23.8%, 24%가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예요. 20대는 겨우 6.9%입니다. 20대 1인 가구가 많은 줄 알았더니 통계를 보니까 6.9%밖에 안 됩니다. 30대가 10% 정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80대의 비중이 정말 많은 거죠. 지금 이 상황이면 노인분들의 주거 형태나 또는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제도가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의료복지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죠. 아마도 제 생각인데 앞으로는 노인분들이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주거용 건물들이 대세를 이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인구는 줄어가고 1인 가구는 늘어나고 이런 와중에 요즘 정말 답답한 면이 뭐냐면 아파트 값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많이 뛰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2020년과 21년에 역사상 유례 없이 폭등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다시 또 폭등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폭등하다 보니까 빚의 양만 잔뜩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채널의 상담 영상, 이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파트 한 채를 사는데 10억의 빚을 내서 사고 있습니다. 또 역시 30대의 어떤 직장인은 지난 7월 달에 아파트가 급등하는 느낌이 딱 나오자마자 8억 원의 빚을 내서 성동구의 어떤 아파트를 11억 5천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자기 돈 3억 5천에 빚을 8억을 낸 겁니다. 심하게 낸 거죠. 자, LTV 담보인정비율 70%의 규제를 꽉 채워서 주택담보대출로 7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저기 신용대출로 5천만 원을 또 끌어 모아서 이 아파트를 산 겁니다. 몇 년 전에는 영끌을 해서 샀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그야말로 초영끌러들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극한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사고 있는 지역, 마용성 지역인데요. 이렇게 극한까지 끌어모아서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대다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랐다가 잠시 하락하더니 다시 그보다 더 뛰는 집값을 봤다. 그리고 상급지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심리에 불을 붙여진 것이 뭡니까? 대출 완화입니다. 2022년에는 금리가 오르면서 집을 무분별하게 사면 위험하다는 것을 금리가 말해주고 알려줬는데, 이번 상승은 대출 완화를 해준 것이 트리거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LTV를 70%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전까지만 해도요, 금융당국은 부동산 규제 차원에서 은행권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LTV가 높은 대출을 자제하라, 이렇게 주문해 왔었죠.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을 줄임으로써 집값을 잡아보겠다, 이런 심산이었는데 기조가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LTV라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택가격 대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이 LTV 아닙니까? 정부가
2022년부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 대해서 LTV 70%를 적용하고요. 규제지역, 그러니까 강남, 소초, 송파, 용산구 이 지역에 대해서만 LTV를 50%를 적용하고 있고, 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LTV를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어놓고 LTV를 40%까지 조인 것이 오히려 풍선 효과를 일으켜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이런 판단에서 이렇게 지금 풀어준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뭡니까? 대출 규모가 아주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복잡하니까 LTV 문제는 이쯤 하고요. 최근 5억 이상의 초연끌을 해서 집을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분포를 보니까 전체 40%나 됩니다. 5억 원 이상의 고액 대출을 받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물론 가계부채 급등세를 이분들이 이끌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부동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중앙일보가 전수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한 서울 부동산 거래 중에 61.93%, 62%죠. 대출로 매수 자금을 마련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대출액이 5억 원 이상인 거래가 거래 중에 37.87%에 달했습니다. 정말 믿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중앙일보의 분석을 보니까 대출액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대출을 낀 전체 거래 가운데 7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은 거래가 15.62% 많습니다. 또 10억 원 이상은 6.12%를 차지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집값은 무조건 뛴다라는 인식이 이걸 만들었다라고 저는 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가격이 6억, 7억, 8억, 9억, 10억이었습니다. 물론 강남은 12억, 15억까지 했지만 아무튼 한 채 값 정도를 대출 받아야만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강남은 부자가 많으니까 아파트를 살 때도 대출 없이 그냥 다들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파트 대출을 끼고 산 거래 중에 15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은 비중이 강남과 제일 많습니다. 23.81%고요. 그리고 7억 원 이상 대출 받은 거래는 아주 많습니다. 서초구 보니까 35%, 강남과 38%입니다. 그러니까 7억에서 10억들을 다 대출 받고 산 겁니다. 그리고 특히 마용성 지역 보니까 5억 원 이상 대출 받은 거래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43%, 45%, 47% 마용성 지역입니다. 이 정도로 많은 빚을 내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야말로 모두가 아파트 사느라 빚거지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정도면 빚거지라고 해도 됩니다. 결국 그 빚도요, 아파트 값이 뛰면 누군가가 더 비싼 가격에 사줄 테니까 나는 돈을 벌고 팔면 된다 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빚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이거 언젠가는 터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너무 과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쯤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출에 대출을 더해서 누군가가 계속 사줄 수 있을까요? 모두가 의아해하면서 나도 모르게 대출 알아보러 다닌다,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은행 가서 대출을 알아보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성을 잃은 시장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중앙일보의 보도를 보니까 이들 지역에서 대출액이 크게 불어난 이유, 그 1차적인 이유가 뭔지를 분석해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 수준 자체가 높다는 점이 대출 액수가 커졌다, 그리고 여기에 정부의 LTV 한도 상한이 높아진 점도 한몫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는요, 이미 집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LTV 규제가 완화되니까 대출을 받아서, 그야말로 풀로 받아서 선호지역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집값은 오른다, 이런 판단에 대출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거래는 상급지 집값과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아파트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아서 아파트를 사더라도 결국 값이 올라서 이익을 본 사람들이 보이면서 사람들은 너도나도 다 달려들고 있으니까 이거 정말 위험한 시장이 되어버렸고요. 아파트를 사는 것을 마치 코인 사듯이, 주식 사듯이 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문제는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 배율, 그러니까 PIR 지수를 봤을 때 평균 26배에 달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저희 채널에서 계속 예측을 해드렸듯이 주택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산 분들, 이분들 정말 길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다행히 9월 들어서 대출 규제로 부동산 거래량이 갑자기 주춤한 상황입니다. 제발 이번 기회에 좀 진정이 되어서 적절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파트 값이 뛰는 건 어차피 물가 상승분 대비 뛰는 것은 좀 당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미친 듯이 뛰면 모두가 불안합니다. 또 모두가 불안해하면서 모두가 뛰어드는 이 형국,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리스크를 줄여서 안전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